자, 오랜만이죠. 한 달 정도 됐네요. 개인적인 일도 많고 분주해서 이제 서울대 선정 책으로는 네 번째인가 헷갈립니다.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가인데 진짜 성리학, 진짜 유교와 이제 성리학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성리학에 대해서 즉 유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아마 한 네 번 정도에 걸쳐서 서경덕이라고 하는 서경덕이라고 하는 학자와 그리고 이제 화담집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배경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오늘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그 서울대 선정 고전사상 백선으로 아홉 번째 시간이고, 우리 화담집 첫 번째 서경덕과 성리학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경덕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뭐죠? 송도 3절 들어보셨죠? 송도 3절. 그래서 송도에는 아주 세 가지의 기가 막힌 사람과 절경이 있는데, 여러분 박연폭포 알려요? 박연폭포. 자, 그림 자료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박연폭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개성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절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박연폭포 여기 있네.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송도 3절 중에 하나인 박연폭포예요. 보이죠? 박연폭포. 풀이 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박연폭포예요. 그죠? 그리고 또 있죠. 예, 너무 잘 알고 황진이, 기생 황진이. 지조 있는 기생이고 뭐랄까요? 공부하는 기생이죠. 황진이. 자, 황진이도 여기 그림 자료가 있는데 초상만 있습니다. 초상. 영화로도 많이 나오죠. 황진이. 예, 이렇게 황진이.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는 바로 서경덕. 그죠? 서경덕. 이렇게 세 사람.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아니네. 하나의 절경과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그 유학자인 그 서경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는데, 서경덕도 초상화로만 좀 있어요. 초상화로만. 그래서 서경덕 초상화도 여기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경덕, 서경덕의 초상 보일까요? 한번 봐보세요. 네, 잘 보이나요? 네, 이렇게 세 명이래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송도 3절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이 서경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경덕은 1489년 3월 18일에 태어납니다. 자, 서경덕의 출생. 예, 출생은 1438년. 네. 1489년 3월 18일. 1489년 3월 18일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었죠. 죽은 시기는 1546년 8월 13일. 1546년 8월 13일. 그래서 58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생애는 관직에 들어가지 않아요. 대학자였지만 사실은 그 후진 양성에 이바지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자기가 관직의 뜻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기파라고 합니다. 주기파. 자, 무슨 말이냐면 학자죠. 서경덕. 이 사람은 서경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자.
옛날에는요, 학자를 어떻게 학자로 아니 무슨 뭐 학위를 받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과거의 사람들 문집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문집이 있죠. 화담집이라고는. 화담은 어디냐면 개성 밖에 어떤 집 화담입니다. 화담. 예, 화담도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화담이 어디냐면 이제 이게 화담 그 개성의 오간산 기슭의 화담이라고 하는데 여기 화담이 전경이 이렇게 있죠. 네, 화담 전경. 자, 여기 이제 화담에서 연구실을 차려놓고 후진 양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고 그래서 화담 서경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보통 주기파라고 합니다. 예,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주기파.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 주기파. 그죠? 뭐, 파는 이제 뭐, 어디 파냐, 뭐, 이렇게 어떤 종류냐, 주기인데, 여러분 이제 주기와, 뭐가 있냐면 주리가 있죠. 예, 주리. 주기파와 주리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주기파의 거몽이 바로 서경덕입니다. 그리고 주리파, 그러니까 주기파로 누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리학의 6명의 그 어떤 6대 대가가 있어요. 6대 대가. 자, 그래서 서경덕, 이연적 한번 써볼게. 성리학의 6대 아주 대가, 대학자들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서경덕, 그죠? 서경덕, 이이, 그 다음에 임성주. 자, 요 사람 세 사람을 우리가 주기파라고 합니다. 주기파. 그리고 이제 이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 이 주리파. 주리파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제 이언적, 이황, 이언적, 이황, 그죠? 그 다음에 이는 여기 있네요. 그죠? 이언적, 이황, 기정진. 이 사람들은 주리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의 6대 대가 서경덕, 임성주, 이연적, 이황, 기정진을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주기는 뭐고, 주기는 뭐고, 주리는 뭔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화담제 하면서 갈 건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이 본성, 그러니까 만물의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가 뜨잖아요. 그럼 밝죠. 해가 뜨면 밝은 거, 그 밝은 현상을 기라래, 기라래. 그런데 해는 뭐가요? 리라래, 리.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 근본이고 요거는 현상이에요, 현상. 그래서 현상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주기파, 그리고 근본을 중요시 여기는 주리파예요. 그래서 뭐 이원론, 이기 이론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냐 리냐라는 것을 가지고 따지기도 해요. 자, 그런 것들이 쭉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서경덕과 성리학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깊게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경덕은요, 선생님이 없었어요. 혼자 공부했어.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이 화담에서 혼자서 공부했는데 사서육경, 사서는 논어맹자 대학 중용.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송나라의 주의가 사서 집주라 그래서 4가지에서 논어맹자 대학 중용. 이게 이제 사서의 이제 공자 맹자의 책들인데 사후에 쓰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서 3경은 알죠. 3경은 뭐예요? 역경, 서경, 시경인데, 자, 육경이, 뭐, 역경, 서경, 시경, 뭐, 그 다음에 예기, 춘추, 이런 것들 전체 합쳐서 육경이라고 하는데,
그 사서육경을 혼자서 개인적으로 공부했죠.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끊습니다. 그렇게 후학들을 가르치 공부를 혼자 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 삶은 은둔 생활로 하게 됩니다. 숨어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후학들을 길러내는데 연연하는데,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개성기생 아까 얘기했듯이 황진이가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황진이가 그 모습에 흠모하여 자기 선생님으로 삼죠. 그 스승으로 삼게 되어서 함께 그런 교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있죠. 31살 때는 조광조 알죠? 여러분, 조광조가 이제 서경덕에게 함께 정치하자고 하지만 조광조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을 알고, 물론 이 서경덕이 자기의 뭐랄까요, 그 정치에서 야망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학자로서 딱 보니 얼마 가지 못할 걸 알고 이제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오간산 화담에 서재를 세우고 계속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종 때 조선중종 조광조, 김정 등과 함께 이제 계속 현실 정치에 대한 그런 연구는 많이 하게 되지만 정치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런 이제 일생을 쭉 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의 관직은 추중되긴 해요. 추중되긴 해서 뭐 그것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면 오늘 이제 서경덕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 그러면 도대체 이 성리학이 무엇인지를 좀 그 중국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히 서경덕에 대해서 알아봤고, 뭐 학자죠. 학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후하게 연구하고 제자들 양성하고, 물론 제자들이 나중에 동인서인으로 갈라지긴 합니다만 그런 삶을 살죠. 자, 그래서 서경덕과 이제 이기이원론, 이기이론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이 화담집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성리학이라는 게 뭐냐? 이 성리학이 나오게 된 어떤 사회적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우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 그러니까 자, 성리학, 그죠? 본성에 대한 이치, 이치를 궁구하는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것은 본성과 이치라는 뜻입니다. 그죠? 본성과 이치. 성리라고 하는 것은, 자, 본성과 이치. 자, 본성과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명제죠. 자, 이것을 때또는 성리학은 이제 배경상 송나라 때, 송나라 때 이제 나온 학문이라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학이라고도 합니다. 송학이라. 송나라 때 나온 학문이다. 송학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자, 그러니까 뭐죠? 주자가 집대성했기 때문에 이걸 또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주자학.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또 이 뒤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성리학을 중국에서 집대성한 사람들, 학자들을 좀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유명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 정호, 정희 형제, 그리고 주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학문을 잘 그 중심을 이룬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다. 정호, 정희 형제와 주희 중심이다. 그래서 정주학이라고 합니다. 정주학. 정주학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공자, 맹자 중심의 진나라 이전 유학과 하여, 이전 유학과 이제 이전에 진나라 이전에 공맹의 사상과 조금 이거 체계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좀 더 정치적 그 목적에 의해서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구유학의 공맹의 옛날 그 유교 경전에 비해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신유학이라고 합니다. 신유학.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제 컨피니시즘이 저 유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오 컨피니시즘. CIANASM, 그죠? 그래서 네오 컨피니시즘, 그래서 신유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리학을 다양하게 부르는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맹의 구유학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 다르냐면 이거는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사회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회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제 컨피니시즘 이걸 지우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이제 사회적 배경이 있어요. 자, 이런 그 성리학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 역사적 배경이라고도 보면 되겠죠. 이제 그 송나라 앞에 왕조가 뭐였냐면 당나라였어요. 당나라. 여러분 당나라. 이 당나라 때는 각 지방에 이제 땅이 엄청 크기 때문에 지방에 통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 통치관, 그러니까 뭐 총독 개념의 병마절도사를 뒀어요. 지방마다 병마절도사. 이 병은 뭐예요? 병사와 말이죠. 절도사는 뭐냐면 절도사는 모든 모든 것을 군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독, 그죠? 절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모든 것을 그 군사력을 맡는 그런 지방관이죠. 그래서 병마절도사를 뒀는데 이 병마절도사가 이제 지방을 황제가 권한이 강화되면서 통제가 잘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지방행정 군대를 거느릴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왕권이 강화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왕권이 약화되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이제 군대를 일으키죠. 이것 때문에 당나라는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병마절도사 때문에 도리어 당이 무너지게 돼요. 이걸 본 송나라는 이거 안 되겠다. 송나라는 이걸 본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냐면 건국 초기부터 뭐냐면 문치주의. 문을 숭상하는, 글을 숭상하는 문치주의를 표방해요. 그런데도 이것도 단점이 있겠죠. 너무 글 읽는 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해요? 국력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력이 약해져서 이미 여진족에게 양자강 이북을 뺏겨요. 이것 때문에 또 문치주의 때문에 여진족에게 양자강 그 위쪽 이북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때 나눠지게 돼서 남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남으로 도망가서 이제 임안의 수도였던 남송. 그래서 이제 양자강 위쪽으로 이제 뺏기고 여진족에 뺏기고 남쪽에 임안이라는 곳에 수도를 두면서 이곳을 다시 되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야망과 꿈이 이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의 개봉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개봉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가 있을 때를 이때를 우리가 북송이라 그러고, 그리고 임안에 이제 뺏기고 임안의 수도를 옮겼죠. 이거를 남송이라고 하면 남송. 남송 때 이 북송을 그리워하는 거, 이거를 빼앗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 땅을 잃고
양자강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는 상황에서 중국에 바람은 뭐냐면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빼앗긴 북쪽 땅을 되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꿈이 있기 때문에 봉건주의 체제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소망은 뭐냐? 강한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한 나라 되려는 지름길은 임금의 권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임금의 권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금의 권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신하들의 충성을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이치이며 인간에게 아주 절대 변할 수 없는 도덕 법칙이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 유지하는 길이 절대주의 철학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의 송나라 때 이 절대 권력의 그의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그 이념으로서 만든 것이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듯은 바로 성리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리학의 딱 기본 틀 보면은 성리가 뭐라 했어요? 본성이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충, 예. 효, 예. 예, 예. 그 뭐예요? 나라의 충성. 나라의 충성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황제, 임금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충이 제일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리학의 가장 기조. 그래서 뭐예요? 이런 정치적 배경, 어떤 그런 배경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사상적 배경으로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성리학이 사상적 배경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이쪽에다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상적 배경. 자, 성리학의 사상적 배경을 보면 이제 사상적 배경. 성리학. 자, 이 사상적 배경은 춘추 전국 시대 때 우리 잘 알죠. 공자 맹자로 이어진 유학이 그죠? 유학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뭘로 이제 바뀌냐면 진시황 때 법가 사상으로 통치가 바뀝니다. 자, 진시황 때 진의 시황제, 진시황 때 이제 안 되겠다. 유교가 유화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법가 사상으로 통치 체계를 바꿔요. 이것도 이제 진시황이 통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가 사상인데 이건 한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절대군주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절대군주에 순종. 법가 사상은 뭐예요? 진시황이 전체를 통치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똑같아요. 여기 아까 얘기해서 병마 절도사를 두어서 전체를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진시황은 사상적 이념을 뭐예요? 이 법가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법이 최고다. 근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 누구냐? 법의 원리를, 그러니까 법은 꼭 지켜져야 되는 그 법이 누구냐? 황제가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제, 뭐랄까요. 통치자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15년밖에 가지 못해요. 예. 진시황 때밖에 가지 못하고, 이제 진나라가 딱 무너지면서,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 한나라의 한무제가 이제 진나라 무너지면서 이제 한무제 한의 무제 때, 자 한무제 때에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를, 이 동중서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위대한 학자인데 한무제 때 인재를 막 전국에 인재를 좋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인재를 추천받아요. 100명 중에서 이제 최고의 인재 또 10명을 뽑아요. 이 한무제가 직접. 그 중에서 최고가 누구냐? 동중서와 이제 공손홍이에요. 그래서 동중서와 공손홍의 이제 그 두 명이 최고의 학자인데 이 그중에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서
유학 이제 유교 학문 그 구유학이죠. 유학이 뭐가 되느냐? 이 한나라의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적 이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훈고학이라고 하는 훈고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교 경전을 문자 어구 해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중심이에요. 문자 중심, 활자 중심으로 이제 분석하는 거죠. 훈고학이라 불리는 한나라의 유학은 그 당시에 이 유학이 훈고학이었는데 이 한나라의 유학은 뭐예요? 깊이가 없었어요. 예. 의미에서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박 겉핥기로만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한나라의 말에서 왕권이 약해지면서 중국 전체가 엄청난 혼란, 그러니까 통치 체계가 무너지면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 크게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크게 유행해서 정치적 혼란과 전염병 유행 속에 사람들이 죽음의 하도가 되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의지했던 사상이 뭐냐?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대륙의 혼란, 혼란, 그 다음에 전염병.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온 죽음과 밀접한 종교 사상, 불교와 도교. 이 불교와 도교가 이제 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유학은 안 되겠다. 이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증하고 변론하고 이런 사교들을 우리가 이겨내겠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리학 또는 유학, 성리학이라고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은 도통론과 정통론과 이단론이죠. 도통론, 정통론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통적으로 유학을 하고 있느냐? 그 이단론은 뭐냐면 여기에 이 불교와 도교에 이제 저항했던, 변증했던 그런 학문으로서 하나가 바로 이 성리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나라 말부터 이제 위진남북조 혼란을 수습한 수나라와 당나라가 불교와 도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수나라와 당나라는 이 불교와 도교를 이제 국교로 삼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시대에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송나라 초기부터 사상적 변화가 일어나서 북송 중기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유학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그 시작으로서 이제 성리학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유학은 이제 문학, 역사, 경학 치열하게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유교 경저 유학이 성리학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유학은 과거의 학문적 체계였고, 거기서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공맹의 사상과 짬뽕이 시키고 정치적인 것도 연결시켜서 만들어낸 게 바로 뭐다? 성리학이다. 그래서 성리학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또 오늘 서경덕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데 그 맞긴 합니다만 정확히 맞는 건 아니죠. 유교는 이제 공맹의 사상을 의미와 가치 중심으로 왔다면, 성리학은 거기다가 인간의 본성, 이치, 자연 만물. 그래서 여러분 서경덕도 나물 뜯으러 갔다 나물을 못 뜯고 빈손으로 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가 하늘의 구름을 보고 하늘의 사상, 하늘의 어떤 그 움직임을 연구하다 보니까 깜빡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이 성리학은 어쩌면 그 과학과 관찰의 과학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주자의 성리학이 어떤 학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화담의 이 화담집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본론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자연 만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궁구하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냥 놓치지 않았다는 그 유학자들,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고루하고 성리학자들이 고루하고 그냥 달달달 외워서 과거급제하는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물의 이치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궁구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학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 성령론의 내용과 이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말고요, 지금 이와 기론이 좀 공통점이나 또 연결시켜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